예, 다음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북한 경제를 특징을 뭐 압축적으로 설명하거나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북한 경제는 어떻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번에는 뭐 오늘날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 전체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표현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자력갱생이란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북한이 외부적으로는 이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이 내부적으로는 북한 내 각 이 개별 경제 주체들이 중앙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자력갱생인데, 사실 이 자력갱생이란 의미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사실 북한 경제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력갱생의 외부적인 의미 때문에 이 폐쇄 경제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대외 무역 의존도는 이미 세계 평균 수준까지 올라섰고, 더더군다나 북한 스스로도 무역 일변도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지나치게 편중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대외적 측면에서의 자력갱생 기조라는 좀 모순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대내적으로 이 자력갱생은 기존에도 강조가 되어 왔지만 2016년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이 제재의 성격이 기존의 이 포괄 제재에서 표적 제재에서 포괄 제재로 변화하면서 이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 대내적인 자력갱생 강조 기조가 강화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에 이 자발적인 국경 봉쇄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산화 기조나 이 지방경제 활성화 기조가 강화되면서 뭐 지방예산법이나 시군발전법 같은 걸 통해서 이 자력갱생 기조를 법제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오늘날의 북한 경제를 딱 한두 마디로 뭐 압축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우리 역설적으로 한두 마디로 절대로 표현이 안 된다. 는 게 특징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아주 복잡한 경제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이제 어느 북한 경제 전문가로부터 오늘날 북한 경제의 최대의 특징은 뭐 하이브리드 경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뭐 보통 우리가 북한을 사회주의 경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과거의 사회주의 경제로부터는 분명히 이제 벗어났는데, 근데 어쨌든 본인들은 이제 사회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일종의 중국 정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중 경제 구조, 혹은 뭐 이제 아까 사회자님도 잠깐 말씀하셨던 뭐 이행기 경제,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상대적입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좀 특징을 좀 드러내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주의라는 흐름들 속에서도 동시에 이제 자본주의 궤도국, 특히 권위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중 구조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영 경제와 사경제,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이런 게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 어느 쪽인지 애매한 회색지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중 구조 중에서 어느 쪽 비중이 더 크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영 경제와 사경제 중에 어느 쪽 비중이 크냐, 계획과 시장 중에 어느 쪽 비중이 크냐 하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는 국영 경제와 계획의 비중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사회주의 나라들에 비하면은 그 사경제나 시장의 비중이 훨씬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훨씬 약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북한도 넓은 의미로 보면은 체제 전환 경제, 체제 이행 경제 중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 경제가 세 분 결국은 이행 경제 혹은 체제 전환 경제, 과도기적인 경제라는 말씀을 하셨고, 뭐 그건 누구든 뭐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붙여주면, 전 주로 이제 산업을 하니까 북한 경제 다른 특징은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몰락한 공업국가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경제 수준으로 보면 저개발국이긴 한데 농업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 이행해가는 그런 저개발 국가가 아니고 80년대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공업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가 이것이 90년대 급작스럽게 붕괴했다가 다시 복구해 나가는 그런 경제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저개발 경제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찾는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 설비들이 갖춰져 있고 현대적인 공업에서 일했던 뭐 노동자, 뭐 경영자들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부정적인 유산으로 작용해서 좀 더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북한 경제를 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그 주제입니다. 북한 경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복잡하고 하나의 이론, 하나의 체제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제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를 보는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를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최대의 이슈라든지 논란 혹은 의견 차이가 많은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번에는 양 교수부터 먼저 들을까요? 북한 연구라는 게 사실은 뭐 현실성들 혹은 뭐 정책 지향성들하고 이제 상당히 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최대의 이슈, 현재 시점에서 최대의 이슈라 그러면은 이제 뭐 붕괴냐 아니냐라는 것들은 상당히 좀 과도한 부분들입니다만은 그거보다 약간 좀 그 층위가 낮지만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결국 제재 효과를 둘러싼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어차피 제재는 지금 이제 8년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다른 변화가 없는 한 이제 10년 이후로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도대체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게 북한은 어떻게 대응을 해왔느냐, 해올 것이냐. 이건 북한의 결국 현재이면서 동시에 미래에서 어차피 핵심적인 이슈이긴 합니다. 그를 둘러싸고 뭐 제재가 효과가 있다. 내지는 제재가 뭐 효과가 있을지라도 그 상쇄하는 힘들이 있다. 뭐 이러한 좀 의견이 이제 결린 부분들이고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식량 위기와도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본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북한 경제가 특히 김정은 시대 초기에죠. 한국은행 지표 그 추정 결과를 둘러싸고 북한 경제가 과연 한국은행 추정치라면 계속 정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아까 김석진 박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탈북민이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아주 단편적인 것들을 보면 이게 과연 그런가라는 것들은 이른바 경기 논쟁 부분들이죠. 즉 한쪽에서는 계속적인 정체다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논쟁이 대략 한 5년 전, 뭐 10년 전에 있었던데 그게 결국 연장선상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그 상대적인 그 회복을 주장했던 쪽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뭐 붕괴라든지 아니면은 제재 효과를 상쇄할 만한 힘들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다라는 쪽이고 또 과거에 10년 전에 그러니까 정체를 주장했던 쪽에서는 결국 지금 결국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결국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은 뭐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더 이제 시간을 좀 더 이제 뭐 몇 년 후로 본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을 정도다라는 주장들이 이제 맞서고 있고 이거는 뭐 사실은 북한에서 뭐 이념적인 부분 논쟁과는 별개로 어쨌든 북한이라는 속성 자체가 뭐 검증도 안 되고 평가가 어렵다는 측면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고 이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제재 국면 속에서 자립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평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 논란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상당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비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립적 생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재가 장기화되다 보면은 북한이 결국은 손들고 협상장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하고 또는 북한 정권이 버티지 못하고 붕괴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죠. 근데 또 전문가들 중에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북한이 자립적인 생존 능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버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애매한데 아까 이혜정 박사님이 북한이 그 대외 의존도가 세계 평균에 가까운 수준에 근접해 있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평가를 약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가 조금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GDP 수준 자체가 과소평가됐을 수가 있고 그걸 좀 더 높여서 생각하면 대외 의존도가 좀 더 낮게 평가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무역 그 금액도 임가공 무역 비중이 상당히 북한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임가공 무역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고
북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북한의 대의존도가 일반적인 개발도상국보다는 훨씬 낮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과거에도 훨씬 더 자립적인 경제였었고 유엔 제재가 지금 상당히 오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이 자립적으로 이렇게 생존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쭉 갖춰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 한없이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북한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미래를 우리가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효과에 대한 논의를 좀 쪼개서 들어갔을 때 뭐 북한의 외화 보급량이 얼마나 보유액이 얼마나 남았냐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연구들도 김석준 박사님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은 다 북한이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는가 이런 지금 제재 상황에서 북한이 얼마만큼 버텨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인 것 같고요. 그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게 맞고 그건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한 가지 차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남북 경협을 주로 들여다보는 사람인데 우리가 남북 경협을 이야기할 때 그 남북 경협의 뭐 필요성, 효과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남한의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이제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이 가능한 15세에서 64세 인구를 말하는데요. 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노동력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남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자라는 논리를 이제 일반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엔의 통계나 우리 통계청의 통계를 보더라도 북한의 생산 가능 인구 정점이 이미 지났어요. 유엔은 2022년을 생산 가능 인구 정점의 시기로 보고 있고요. 우리 통계청은 2023년을 그 생산 가능 인구의 정점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남한은 2019년에 이미 지났고요. 그 절대적인 양으로 보더라도 그 통계청의 추정에 의하면 남한의 생산 가능 인구가 북한보다 한 2배 정도 지금 많지만 2055년까지 북한의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세가 유지가 되면 남한이 약 1.3배 정도만 많은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남북 경협을 이야기할 때 북한의 그 소위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정점의 시기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는 고민들도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남북이 함께 성장해서 소위 인구 보너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막 무한적으로 남아있는 건 결코 아니다. 북한의 인구들도 늙고 있고 우린 이미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북한 경제 결국 유엔 대북 경제 제재 하에서의 북한 경제 내구성에 관해서 두 분이 말씀하셨고요. 뭐 일방적 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꼭 북한 경제가 이 유엔 대북 제재로 급작스럽게 이렇게 붕괴하거나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제재가 진행될수록 점점점 그 제재 영향이 누적되어서 북한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측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이 많이 있다. 이 부분도 다시 지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재고해야 된다. 북한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새롭게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저는 특별하게 더 언급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 내구성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제 북한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이 이제 이거 대담의 그러니까 결론으로서 좀 언급해 보면 크게 보면 한 2, 3년 정도를 단기라고 보고 한 5년 정도까지를 중기 그리고 향후 10년 이상을 이제 장기라고 설정한다 그러면 중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북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북한처럼 불안정한 사회에 대해서 10년 이상의 장기를 참 전망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나름 전제를 달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경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북한 경제의 오늘을 보는 것도 어려운데 미래를 보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면 이석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몇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현재의 제재 국면이 지속되면서 북한이 현재 수준의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을 현 수준에서 지속하는 수준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지금 북한은 이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죠. 이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이 2025년입니다. 이때까지를 좀 전망을 먼저 해보면 북한이 그 5개년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12개 중요 고지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이 12개 중요 고지가 알곡, 이제 농업 부분입니다. 전력, 석탄, 아변 강제, 유색 금속, 질소 비료, 시멘트, 통나무, 천, 수산물, 산림집, 철도, 화물, 수송량 이렇게 12개를 중요 고지로 선정을 하고 이 부분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정말 잘 봐줘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시멘트나 산림집 정도예요. 나머지 12개 중에 10개는 과연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이미 5개년 계획의 실패를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또다시 계획의 실패를 공식화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그래도 주민들이 뭔가 성과를 느낄 수 있는 평양시 주택건설과 같은 성공한 부분에 대한 성과 달성 홍보에 좀 이렇게 열심히 열을 올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이제 7차 당대회에서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전략이 기존 5개년 전략이 연평균 8%를 달성하는 것이 원래 북한의 목표였어요. 이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은 해나가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코 달성이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 장기적으로 이 대북 제재 국면이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기존에 목표했던 이 성장치는 결코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이 자력갱생 기조, 아까 말씀드린 자력갱생 기조를 통해서 내부 자원 동원의 극대화로 버텨내려는 전략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의 역성장 기조를 극복할 만한 돌파구는 사실은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2021년 KDI에서 현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25년간 연평균 마이너스 1.7%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은 그거겠죠. 북한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핵 관련 논의들이 진전되는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 역시 방금 말씀드린 KDI 보고서에 따르면 이 체제전환국의 평균 수준을 따라가는 정도의 노력들을 기울인다면 향후 25년간 연평균 0.5%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가정들과 굉장히 희망 섞인 내용들을 근거로 한 추정이라는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래 예측은 정말 어려운데요. 어렵더라도 그래도 예측을 해보자면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래는 뭐가 결정하느냐? 정치가 경제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정치와 경제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또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것 같고 북한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 시점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90년대 초에 북한이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가 끊어지다시피 했었거든요. 오늘날 북한이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됐었죠. 그런데 그때 북한이 즉시 경제 위기에 들어갔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장기적으로는 그때부터 경제 위기가 시작됐지만 고난의 행군이 바로 그때 시작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북한이 그럭저럭 버텨나가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위기는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 후에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 같은 정치 체제가 중요한 나라에서는 1인 독재 체제에서 1인 독재자가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현재의 북한에서는 그 당시 김일성이 사망한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지가 않죠. 지금 김정은은 젊고 의욕적이고 또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고 정치적인 통제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994년에 북한에서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고난의 행군이 닥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지금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판단일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5년, 10년 후에도 김정은이 계속 정치적인 통제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예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을 것처럼 보여도
어떤 조그만 틈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해서 갑자기 뚝이 무너지듯이 큰 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거는 그 사회과학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역사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문석 교수님.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과거를 한번 되돌아봐야죠. 근데 이제 그 과거라는 게 북한의 과거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 작업에 대한 과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계바늘을 이제 거꾸로 돌아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김일성 사망했을 때 90년대 중반 그리고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일 집권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계기들마다 이제 과연 북한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예측 작업들을 많이 하고 특히 그런 계기들은 이제 좀 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그러니까 북한이 뭐 정말 뭐 큰일 날 것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을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그로부터 대략 한 33년이 지난 시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어쨌든 북한은 뭐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생존해 있었다라는 이제 과거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바는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미래라는 것이 완전히 과거의 재판이냐 그건 또 아닌 것들이죠. 사회주의가 저렇게 격변을 맞게 된 것들도 뭐 조짐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듯이 일순간에 이제 한 구멍이 뚫리고 뚝이 무너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제 북한이 이제 뭐 그럭저럭 뭐 버텨 나갈 만한 그런 확률들이 큽니다만은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험 혹은 인류 역사라는 것이 그런 것들 꼭 확률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는 분명히 이제 정치의 문제이고 뭐 당장은 이제 핵 문제를 둘러싼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아마 제일 크지 않겠느냐. 뭐 단기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2, 3년 동안은 아마 큰 일은 없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리고 10년 후에도 1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좀 긴 시간인데 그러게도 뭐 어쨌든 굳이 확률로 따진다 그러면은 뭐 별 일은 없겠죠. 다만 그 확률은 조금 더 2, 3년을 시점으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더 일이 생길 확률은 좀 더 시점이 길어지면은 뭐 좀 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혜정 박사님은 북한의 경제개발 과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전망 아닌 것 같고요. 두 분은 뭐 결국은 정치적인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뭐 10년 이상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근데 다만 양문수 교수님은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보면 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뭐 특별한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당장은 크게 변화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 중장기라고 할 때 이제 10년 정도 텀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은 예를 들어 뭐 2, 30년 같으면 또 다른 거겠죠. 10년이라 그러면은 아마 지금의 이제 지도자가 일단은 뭐 그래도 좀 현재 정치 체제가 유지된다는 뭐 그런 것들이겠죠.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저도 이제 요 주제는 좀 나눠보면 한 5년 중단기까지는 결국은 가장 큰 영향이 저도 유엔 대북 제재일 것 같고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코로나 국면이 이제 북한도 벗어나게 되면 다시 핵심적인 요인 유엔 대북 제재 그래서 북한 경제가 대략 2019년 수준까지 뭐 돌아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럭저럭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10년 이상은 사실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뭐 가장 저도 김석진 박사님 생각대로 정치적인 부분이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움직임에서 좀 한 가지 혹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계속 진행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여기에 같이 이제 추가됨에 따라서 이전까지 진행되던 약간의 어떤 그 단일 단일 극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진행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경제가 재편이 되는 완전히 과거 신냉전 체제처럼 두 개가 완전히 블록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고 서로
얽혀 있긴 하지만 얽힘의 정도가 살짝 옅어지면서 중국의 영향이 커지는 구조. 이렇게 되면 북한이 계속적으로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마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중심이 되는 어떤 경제 체제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이 세계 경제로의 편입을 통한 경제 성장을 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아마 어쩌면 중국이 중심이 된 새로운 세계 체제에 북한이 편입하는 형태로 북한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뭐 북중러 동군방이 구축돼서 그 안에서 북한 경제 한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다른 유라시아 국가라든지 뭐 이렇게 중국이 영향을 넓혀가는 나라들과의 경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형태로 북한 경제가 다른 진로를 볼 가능성. 여태까지 우리는 북한이 결국은 한국을 통해서 서방 세계 경제로 진행되는 과정만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가능하냐라고 보았는데 잘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혹시 이 미중 전략 경쟁의 결과가 계속 진행되면 혹시 새로운 경로를 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도 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1970년대까지 북한이 사회주의 무역을 통해서 성장해 왔던 것하고는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형태의 다시 경로를 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계속 고민을 하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시민교육청을 기획해서 진행한 북한 경제에 대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